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덩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세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임대차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담보대출입니다. 자, 임대차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요트 같은 물건들을 갖다가 1년 동안 누가 쓰겠다. 그래서 알았어. 돈 얼마 줘. 하고서 1년 동안 빌려주는 겁니다. 리스라고 그러죠. 근데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세라고 하는 거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잔뜩 꿔주는 겁니다. 한 5억을 꿔주고 그 5억에 대한 담보로서 그 물건을 잡는 겁니다. 그 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사용권까지 이자로 쳐가지고 잡게 되는 담보대출의 행태로 보는 겁니다. 일단 갑과 을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쪽이냐 이쪽이냐가 이 두 개가 지금 반대로 나타나게 되죠. 임대차에서는 그 물건을 소유한 쪽이 갑이 돼가지고 빌려가는 쪽이 을이 돼서 그 대가로 받는 돈으로 전세금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채권자입니다. 세입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비유적인 의미입니다만. 그리고 그 집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잡는 슈어티, 그러니까 담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자, 요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부터 전세제도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세제도가 자꾸 그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건 제 생각에는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얘기인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거래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 동서고금에 왜 없었겠습니까? 제일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경우를 하나 들게요. 자, 우선 고대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세와 아주 비슷한 형태의 토지 거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A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B한테 가가지고 돈을 꿔달라고 합니다. 그럼 B가 A한테 돈을 꿔주는 대신 어떻게 하느냐, A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잡는 겁니다. 그럼 이때 담보를 잡을 때 형태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빚 갚을 때까지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과 소출을 거둘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게 쟁점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경우는 미토시스라고 불리는 이런 거래가 있어요. 이거는 돈을 꿔준 쪽, 즉 채권자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확과 소출도 가져갑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파라케타테케, 좀 발음이 좀 침이 튀네요. 이 경우는요, 그 농지를 갖다가 담보로 하긴 합니다만은 원래 땅 주인이 계속 그 기간 동안에도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세라고 하는 건 이 형태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꿔주고 그 농지를 잡아서 그 농지를 사용할 용익권까지 채권자가 그 기간 동안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토시스에서 우리가 주의하게 볼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나오고 소출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채권자가 그 기간 동안,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 가져가는 일종의 이자다. 이자를 채권자가 가져간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돈이 제대로 변제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이 당연히 그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빌려준 기간 동안에는 이 담보가 된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석을 갖다 여기 둘 거냐 저기 둘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요 미토시스가 말하자면은 우리의 전세 제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게 있죠. 이거는 명백하게 요 담보대출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쪽이 소유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권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사용해서 그 소출을 나오는 이자도 가져갈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느냐는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략 이 1876년 요 이후가 아닌가. 자, 이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이해에 일본의 강압에 밀려가지고 결국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산, 인천, 그다음에 원산 이런 데가 이제 새로 개항장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여기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뭔가 북적북적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값도 뛰고 또 집에 살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까 어떤 행태가 나타나냐, 이 집주인들이 새 집을 사서 옮겨가는데
거기 필요한 자금을 꾸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새집, 이게 헌집 이렇게 넘겨뛰는 거죠. 집주인들이. 그러면서 요 집값에 충분히 차지는 않더라도 얼마 정도 되는 액수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꿔가면서 그 대신 너 여기서 와서 살아라. 이 돈을 내가 갚을 때까지. 요렇게 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그런 얘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말에 있었던 전세제도의 형태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리스의 미토시스하고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 세입자가 어떤 권리를 누렸느냐? 첫 번째, 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전세권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었어요. 가령 1억짜리 집이다. 그럼 내가 8천만 원, 9천만 원 들어갔는데 전세값이 올랐다. 그래서 들어올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9,500만 원 프리미엄을 받고서 이 전세권을 매매하고서 넘겨주는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게 원래 집주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주인이 그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이 전세금을 다 갚기 전에는 마음대로 이 집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권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권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조선 말에 있었던 전세제도의 원형은 오히려 그리스에 있었던 미토시스랑 굉장히 비슷하고 담보대출에 더 가까운 식으로 이해되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전이 벌어집니다. 뭐 일제강점기라고 요새는 그러는데, 자, 일제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구한말에 있었던 초기적으로 나타났던 전세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일본의 법학자들과 사법당국은 임대차냐 담보대출이냐라고 하는 쪽에서 전세를 임대차 쪽으로 이해하는 쪽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1920년대에 일본 그 식민당국의 민사령, 새로운 민법 이제 개정 조치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 전세라는 행위는 임대차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토를 받고 이 전세권의 매매를 금지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하나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보다 좀 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1943년에 조선고등법원에서 매매에 대한 문제까지 아주 중요한 판례를 남깁니다. 즉, 원래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집을 팔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고 그러면은 세입자는 새로 들어온 집주인하고 다시 전세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새로 들어온 집주인이 전세 계약 안 맞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입자는 쫓겨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거기서 종료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결정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무서운 큰 변화가 벌어진 거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걸 담보대출로 보느냐 임대차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갑과 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일제시대 때 역전이 벌어진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자, 해방이 된 뒤에 압도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이런 게 너무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전세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일제시대 때 맹그러졌었던 변화 하나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임대차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전세 계약에 있어서의 갑은 사실상 집주인이 되는 거고 집은 하나의 물건이 돼서 이거를 리스하는 것이다. 자, 이거 무슨 스페인어 같기도 하고 라틴어 같기도 합니다. 자,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볼까요? 재혼세. 이게 뭘까요? 전세입니다. 전세. 이게 위키피디아에서도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도 요 스페링을 치시면 한국 민법에 있는 독특한 부동산 제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고유 명사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에만 있는 물권의 독특한 한 권리입니다. 그게 바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21세기에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 이게 대한민국에서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특수 조건이 있지요. 자, 해방 이후에 그다음에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 특히 60, 70년대에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주택 수요는 폭증하고 그 대신에 금리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쪽이나 집에 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쪽이나 전세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구워가지고 굴리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고 지금 집은 필요한데 집 살 돈은 부족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는 이 조건 때문에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맹그러졌었던 그 임대차라는 관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전세제도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논쟁들이 많습니다만 전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전세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독특한 역사적 화적에서 생겨난 사람들의 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금융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분명히 따지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즉 전세라고 하는 거는 주거 문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의 금융화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냐 담보대출이냐고 하는 틀로 한번 봅시다. 이 문제의 배후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물건으로 볼 거냐 자산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깔려 있습니다. 자,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입니다. 가령 우리가 뭐 집에서 내가 이렇게 등글 끌 때 쓰는 효자손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쓰는 손톱깎이라든가 자꾸 뭐 지저분한 예만 나오는데 이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환 가치 없습니다. 단 저한테는 사용 가치가 있죠. 자산은 기본적으로 교환 가치입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정의는 가지고 있으면 일정한 수익의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소유권이라는 뜻인데 자산은 보통 뭘 동반하냐면 시장을 동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창출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얼마에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환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이 자산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집들이 물건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 들어가서 생활을 영위한다라는 사용가치의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난 30년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이 크기가 훨씬 커졌습니다. 일단 시장이라는 게 형성돼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은 사용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도 자산시장에서 오르내림이 어떠냐에서 만들어지는 교환가치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루 사이에 가격이 막 등락을 하고 거기서 일정한 수익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금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 일단 지나간 30년의 지구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을 필두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전까지는 금융시장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따로 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른바 금융의 탈규제화가 80년대 말부터 나타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금융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실제 그런 관행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한 20, 30년 동안의 주요 산업국들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추세이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전세 끼고 산다라고 하는 관행이 이미 70년대부터 쭉 있었다고 해요. 그런 정도의 레버리지 개념은 뭐 이렇게 낯선 것이 아닌데 지금 말하는 갭 투자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전세 끼고 산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자산을 취득하고 또 하고 하면서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다루는 그 기법이 전면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년대 초반에도 잠깐 이 갭 투자 그 행태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2014년까지 집값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금방 사그라들고 그랬다고 그래요. 또 그때는 전세가율이 한 30%, 4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레버리지 액수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해봐야 그렇게 재미도 없고 거기다가 또 뭐 집값까지 내려 꽂히니까 뭐 흐지부지 됐던 모양인데 2017년 정도부터 해서는 전혀 다른 국면이 열리게 됩니다.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죠. 자, 자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오르는 폭이 굉장히 크고 이 등락이 심하면서 그야말로 자산시장답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거나 초저금리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게 되죠. 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은 그 차익 매수라든가 또는 갭 투자 같은 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래 낯설지 않았던 전세 끼고 산다라고 하는 이 행태하고 그 90년대 이후에 주요 산업국들에서 나타난 부동산의 금융화라는 추세가 합쳐지면서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생겨난 문제가 바로 이 갭 투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 전세 제도와 굉장히 유사한 제도가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안티크레티코라고 하는 제도가 있대요.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단 전세금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인 경우가 많대요. 물론 거기 집값이 워낙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낮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같은 걸로 될 만큼 큰 차입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정도의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안티크레티코에서는요, 세입자가 그 집주인이랑 거의 비슷한 소유권을 가진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냅니다, 세입자가.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요, 바로 소유권이 세입자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비슷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집주인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전세 제도가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 갭 투자라는 문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갭 투자라고 하는 행태가 아주 확산이 되고 저 같은 사람도 그 소식을 들었던 게 2010년대 말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의 금융화하고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의 독특한 성격이 만날 경우에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이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부 당국이라든가 이 관계된 분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저는 취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명약 관화한 일이고 이건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갭 투자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례는 속출했었습니다. 한 4년 전의 일입니다. 이미 그 당시 피해자들이 모여서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정부의 규제 조치를 촉구하기도 하고 여러 운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이 피해자들이 뭘 요구했었냐면은 이 빌라왕한테 걸려서 사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집주인들의 재무정보라든가 관련된 정보를 세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정보를 좀 공개해달라. 문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확하게 어느 부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와 공공기관 쪽에서 돌아온 답은 뭐냐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 왜 안 되느냐? 사생활 침해다라는 게 그 얘기였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어이가 없었는데요. 지금 갭 투자라고 하는 게 부동산의 금융화, 이거는 보편적인 추세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합쳐져 가지고 맹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 건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요,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먼저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봤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결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거정책의 한 기둥으로서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전세제도, 전세집이라고 하는 게 무리하게 금융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화의 물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차단을 하든가, 만약에 금융화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세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면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제도를 갖다가 부동산도 자산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이 세입자들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둘 다 하는 게 여의치 않다.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전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개입을 하고 규제를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러면은 이걸 그 피해가 그 세입자들한테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당국도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는 문제입니다. 만만한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몇십 년 내려온 그 민법에 정해져 있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금융 개념으로 손을 본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둘 다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최소한 세입자들이 채권자로서 뭐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갭 투자를 행하는 사람들이 재무 상태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 정도는 됐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시에 임대차 사업자 등록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주택 임대차라고 하는 걸 일종의 사업 비즈니스 형태로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게 법의 취지였기 때문에 왜 이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갖다가 이 거래를 하는 쪽이 알 수가 없도록 한다는 겁니까? 그게 왜 사생활 보호가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만약에 전세라고 하는 것,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보고 주거 정책의 한 부분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라고 할 거라고 한다면
이게 무작위하게 금융화의 그 도구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부동산 시장, 전세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금융자산 하나를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세입자를 세입자라고 을로 보지 말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갭 투자 문제로 피해자들 얘기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남들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높다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가계부채 중에 굉장히 큰 덩어리, 이걸 어떤 사람들은 뇌관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바로 전세금입니다. 이게 금융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집주인이 꿔간 가계부채거든요. 언젠가 갚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세 주신 그 집주인 분들 중에 그 전세금을 고스란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내줄 수 있도록 그 유동성에 신경을 쓰면서 관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근데 여기에 큰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다면은 우선은 이 집주인들 또는 이런 갭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를 행하는 쪽에서 어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재무 정보가 어떤지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일단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 갭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알토란 같은 전세금 다 날리고 만약에 이 깡통 전세 문제가 전면적으로 커지게 되면 피해자들이 더 많아질 텐데 저는 사실 이거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공공자원을 풀어가지고 그 세입자들을 구제해 줘야 된다. 우선 그 돈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똑같이 100% 해줄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뭐 40%다 60%다 이런 차등이 나타날 텐데 여기서 굉장한 마찰과 갈등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허그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전세보증보험공사. 이쪽이 가지고 있는 그 보증보험의 그 한도가 있는데 그 여력, 캐파시티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완전히 넘어설 것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금 그 보증 한도를 더 늘려준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공자금으로 지금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똑같이 극단적인 조치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세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장 중에 저는 그 눈길이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깡통주택이 된 이런 집들을 경매에 내붙였을 경우에 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유가 그 후순위로 계속 밀려서 그렇죠. 은행이다, 다른 금융기관이다 해서 먼저 다 자기들 빌려준 돈을 가져가다 보니까 세입자들한테는 돌아오는 돈이 없는 이런 상태잖아요. 여기서 변제 순위를 바꿔가지고 세입자들을 1순위로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법적 상식으로 보자면 굉장히 뭐 파격적인 어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눈길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공공자금으로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해줄 것이냐, 이 큰 돈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갭 투자 문제, 이 전세 피해자 문제의 책임을 따지게 된다면은 정부 당국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이런 종류의 대출을 해줄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리스크를 끌어안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 마땅한 예비도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세입자들을 딱 후순위로 돌려서 사회를 재난 상태로 만든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파격적인 조치를 한다면은 저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제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 순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기관 쪽에서 보는 피해를 하려다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또 공적 자금이 들어갈 수 있고 등등이니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냐, 우리가 왜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전세제도는 지난 70년 아니면 그 이상 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주거 생활의 가장 큰 기둥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전세제도를 활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십시오. 뭐 계시긴 계시겠습니다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 사회에 확립된 제도로 존재했고 이 세입자분들은 위험하고 무리스러운 투자를 하다가 리스크를 뒤집어 쓴 게 아닙니다.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어떤 리스크를 아는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전세라고 하는 국민적인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회 전체가 감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 길고 어려운 얘기지만은 재밌게 들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모르는 것 많고 또 듣고 싶은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랜만에 호시탐탐 스탠바리 우리 채널 쭉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기빈이었습니다.